나는 그날도 몸이 좀 안 좋아 약을 챙겨 먹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가끔 기침이 나올 때가 있죠. 손주들은 내가 기침할 때마다 신경을 썼는지 아니면 귀찮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나는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으니 가능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무심코 뱉은 기침 하나가 내 인생을 크게 뒤흔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 밥을 차리고 손주가 먹기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 두었죠. 집안일이란 게 티가 잘 안 나지만 안 하면 또 집이 금방 난장판이 돼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해왔죠. 그런데 마침 아침을 먹기 전 약을 삼키다가 기침이 크게 터졌어요. 그 순간 손주 녀석이 부엌까지 뛰어오더니 짜증을 가득 담은 얼굴로 할머니, 또 기침해요? 하고 묻더라고요. 딱 한 번의 기침이었어요. 숨 넘어갈 듯 심한 기침도 아니었고 마른 기침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손주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를 늘 불만스러워했던 것처럼 그 기침 하나로 화가 확 치민 듯 했죠. 나는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서 얼떨떨했어요. 하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미안하구나. 할미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약 먹다가 잠깐 기침이 나왔어 하고 말했죠. 이 말을 하자 손주는 한숨을 푹 쉬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잠깐 짜증 부리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손주가 내내 뾰로통한 표정으로 밥알을 툭툭 입에 던지듯 먹고 있더라고요. 아들 내외도 그 모습을 보는지 마는지 바빴는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더군요. 원래 요즘 젊은 부모들은 바쁘다 보니 아이들이 심통 부리고 있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나도 달래주려다가 괜히 더 부하만 돋을까봐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우선 내 감정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주가 기침 한 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심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손주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할머니 기침 소리 나서 머리가 울려요. 할머니 또 기침했죠. 이런 말을 툭툭 내뱉으며 나를 투명인간 대하듯 멀리하더군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분명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애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죠. 아들 내외도 말리기는커녕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눈 마주칠 새도 없다고 하니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나는 내가 눈치 없이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자꾸만 주눅이 들었죠. 언젠가부터 저녁밥도 조용히 내 방에서 먹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지냈어요. 기침이 나오려 하면 목구멍에 힘을 줘 억지로 참기도 했죠.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 약효를 온전히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참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가슴 한켠에서 서러운 감정이 피어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찌됐든 함께 살아야 하고 상대가 예민하면 내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손주가 방에 들어와 무슨 일 있냐고 묻길래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잠깐이나마 그 아이가 화해하려고 온 줄 알았죠. 나도 손주야 무슨 일이니? 할미가 뭘 도와줄까? 하고 따뜻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참 매정했죠.
할머니, 근데 나 할머니랑 같이 살기 좀 힘들어요. 할머니 기침소리 때문에 친구들도 잘 못 불러오겠고, 냄새도 좀 나고, 병원 가도 고칠 수 없어요? 아니면 할머니도 따로 집 구해서 가면 안 돼요? 하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할미가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고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단둘이 남았을 때 손주의 눈길은 정말 차가웠어요.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죠. 몇 살 안 된 어린애의 말에 마음이 푹푹 찔려 눈물만 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폭언을 할 수 있지? 그저 기침 한 번 했다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휘돌았어요. 그 뒤로 사흘째 되던 날 점점 내게 대놓고 나가라는 뉘앙스로 말하더니 결국 큰 소리를 내며 할머니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울부짖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사실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들 내외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손주의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주며 날 째려보더군요. 어머니, 손주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아파트 근처에서 따로 거주하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말을 꺼냈죠.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제안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애써 괜찮은 척 해보려 했죠.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배신감과 슬픔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어요. 한숨을 크게 내쉬며 그래, 알겠구나. 내가 여기서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면 내가 나가마 하고 담담히 말했지만 내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짐 몇 개만 싸서 갑자기 나와야 했죠. 며칠 정도 있으면 다시 데리러 오겠지. 애가 마음을 고쳐먹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그냥 미련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손에 쥔 돈도 없고 다른 집을 구할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어요. 친척들에게 조심스레 전화해봐도 우리도 여유가 없다. 지금 집이 좁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더군요.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노인 한 명 덜컥 모실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서러워서 눈물이 치밀었죠. 내가 그토록 아들 키우고 손주까지 돌봐주면서 인생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쳤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임시로 구한 것이 재개발 예정 구역에 있는 허름한 방 한 칸이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창문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와 한겨울이면 얼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었죠. 그래도 월세가 싼 편이니 적은 생활비로는 그 이상을 바라기도 어려웠어요. 허리 펼 공간도 없이 놓인 작은 묘에 몸을 뉘었을 때 옆방에서 시끄러운 고성 방가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술을 마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괴성을 지르더군요. 그 위태로운 분위기에 내 마음은 더 불안해졌죠. 그래도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했어요. 자꾸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조금씩 집안일 도우미 일자리를 알아봤죠.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운 좋게도 어느 부잣집에서 주말마다 청소와 빨래를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기에 면접을 봤어요. 그 집 사모님이 처음엔 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이 든 사람은 체력이 딸릴까봐 걱정이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나는 애써 활짝 웃으며 저 요령은 자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손주 키우면서 집안일 쉼 없이 해왔어요. 하고 어필했죠.
다행히 그 사모님이 나를 써보기로 했어요. 그 집은 큰 저택이었고 대문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진입로에 화단이 쫙 깔려 있었어요. 곳곳에 비싼 예술품이 있어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날그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방세와 약값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죠. 집안일이란 게 몸은 힘들어도 몰입하면 오히려 잡생각이 줄어드니 마음은 편했어요. 나는 내 내력과 상처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웃는 얼굴을 했고 사모님도 만족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한낱 기침 하나 때문에 쫓겨났다는 굴욕감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어요. 때로는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했죠. 그래, 나중에 손주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아들 내외도 다시 날 찾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내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뭐 하겠나? 더 나은 환경에서 살려면 나도 뭐라도 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일, 빨래, 시장 심부름 같은 일을 두세 군데서 동시에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쉴 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몸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즈음 예전에 내가 다니던 동네 교회 지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할 일 없냐며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에선 어르신들의 손맛이 필요하다고요. 생각해보니 집안일 도우미로만 평생 버틸 순 없을 것 같았고 내게 딱히 재주라고 할 만한 건 요리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엌에 서는 걸 좋아했고 손주에게 해주는 밥맛 하나로도 칭찬을 많이 듣곤 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반찬 가게에 출근한 첫날 주인 할머니가 내 손을 꼼꼼히 살피며 요리 잘해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겠지만 저 자신 있어요. 손맛 하나는 예술이라고 소문 좀 났었어요 라고 씩씩하게 말했죠. 그리고 곧바로 시험 삼아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김치볶음부터 멸치볶음, 장조림, 계란말이까지 주방 한 구석에서 재료를 꺼내고 정성껏 손질해서 순식간에 완성했죠. 그런데 주인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지? 짜지도 않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맛이 정갈하네 하면서 박수를 치더군요. 그렇게 나는 반찬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침 일찍 장 보고 채소 다듬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기름이 튀고 열기가 솟는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사실 체력적으로는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일에 대한 내 열정이 생각보다 커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특히 아침에 부지런히 마련한 반찬들이 손님들 손에 들려나가고 그 손님들이 며칠 뒤에 또 와서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또 사가려고요라며 웃는 얼굴로 말해줄 때마다 보람이 컸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뭔가 인정받고 있다는 기쁨에 가슴이 뭉클했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방세도 꼬박꼬박 내고 살짝 남는 돈이 있으면 동네 슈퍼에서 과일 하나라도 사거 먹으며 작은 행복을 찾았죠. 허름하지만 내 방에 앉아 밤에 김치볶음을 살짝 데워서 따끈한 밥이랑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근심 다 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나를 쫓아냈던 손주 얼굴이에요.
아직도 차가웠던 그 눈빛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은 내 앞가림에 집중해야 하니 자꾸 정신을 무장해요. 시간이 좀 흘러 내가 반찬 가게에서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이 조금씩 퍼졌어요. 오전엔 도우미 일하시고 오후엔 반찬 가게에서 조리하시고 그 힘든 걸 어떻게 다 해내세요? 라며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나도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할머니라고 해서 늘 기침만 하고 힘없게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땀 흘려 일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깨닫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가 주말마다 집안일을 도와주던 그 부잣집 사모님이 내 음식 솜씨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중요한 행사에 출장 뷔페를 작은 규모로 준비하는데 혹시 갈비찜이나 잡채, 전 종류 같은 걸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죠. 나는 반찬 가게 주인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저녁 늦게라도 레시피 연구를 시작했어요. 갈비 양념장 비율부터 재료 손질까지 하나하나 메모해뒀죠. 행사 당일 새벽부터 부잣집 주방으로 달려가 갈비찜을 푹 고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들을 곱게 채 썰어 볶고 모둠전을 알록달록 부쳐냈어요. 한창 정신없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홀에서 시식 중인데 다들 맛있다고 난리예요. 라며 들어와서 환하게 웃더군요. 듣자니 행사 참석자 중에는 꽤 잘 나가는 사업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나도 들뜨고 뿌듯해졌어요. 역시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손주가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할 수 있어. 그런 작은 용기가 생겼죠. 그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며칠 뒤 사모님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이건 그날 음식 준비해줘서 고마워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집 행사 있을 때마다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더군요. 봉투 안에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나는 집안일 도우미 월급에 덧붙여 반찬 가게 임금도 더해봤자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 기쁨보다는 묘한 불안함이 먼저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사양하기엔 날 인정해주고 수고에 대해 제대로 대우해주겠다는 의미 같아서 받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내가 처음 한 건 방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재개발 예정지의 그 허름한 방은 곰팡이가 더 심해지고 벽이 갈라져서 더 머무르기 어려웠어요. 조금 더 깔끔한 월세방을 구해서 이사했죠. 창문도 넓고 해도 잘 들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이는 동네라 밤에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사 첫날 박스를 풀며 허리 펼 틈 없이 움직이다 보니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이젠 아무도 날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아요, 할머니. 물 좀 드실래요? 하고 옆집 아주머니가 먼저 챙겨줄 정도였죠. 사람 사는 게 이런 걸까 싶어 그날 밤 작은 전등 아래에서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안정을 찾고 지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내가 기침 한 번 했다고 집에서 쫓아내다니. 그리고 결국 나를 정말 나가게 만든 손주와 아들내외. 그들이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정말 영영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건가 싶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른다며 스스로 희망을 걸었지만 이제는 의문조차 들지 않아요.
대신 언젠가 내가 제대로 성공해서 너희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라는 생각이 서서히 뚜렷해졌죠. 반찬 가게에서의 내일은 점점 늘어났고 매출도 함께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주인 할머니가 손님들이 해주는 반찬 맛을 입에 달고 사네. 우리 가게가 이렇게 붐빈 적은 처음이야. 아이고, 내가 더 힘낼 맛이 난다. 하며 고마워했죠. 덕분에 나도 조금씩 목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내 음식에 대한 자신감도 커지고 혹시 작게라도 내 반찬 가게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내 복수극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엔 무작정 가게를 열기보다는 일단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잣집 사모님이 몇 번 더 출장 음식을 의뢰해왔고 그때마다 높은 평가를 받았죠. 행사 손님 중에는 대기업 임원이나 외국계 회사 대표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음식 누가 한 겁니까? 정말 맛이 한국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너무 짜지 않고 감칠맛이 살아있네요. 라며 칭찬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내 얘기를 간단히 소개해주곤 했죠.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던 분인데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고요. 그렇게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다 보니 어느 날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요즘 한식을 퓨전 스타일로 선보이려 하는데 나 같은 정통 손맛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레스토랑 한편에 작은 코너를 따로 내어서 전통 반찬과 한국식 가정식을 판매하는 부스를 열 계획이라는데 거기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해줄 수 없겠냐고 제안했어요. 사실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찬 가게 주인 할머니와 상의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내가 그동안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독립해서 더 큰 무대에 가보라며 보내주셨죠. 난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어요. 결국 나는 레스토랑에 입성해 전통 가정식 코너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재료 선택부터 조리, 메뉴 구성까지 내 손을 거쳐야 했죠. 손이 많이 가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대단했어요. 첫날부터 매출이 쑥쑥 오르더니 나중엔 지역 신문에까지 소개됐어요. 은퇴한 할머니의 손맛이 빚어낸 새로운 트렌드라는 식으로 기사 제목이 났는데 내 사진이 함께 실렸죠. 예전 같았으면 쑥스럽고 창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참 뿌듯했어요. 그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그 기사를 계기로 방송국에서 작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나는 방송에 나가는 게 좀 부담됐지만 레스토랑 사장님이 좋은 홍보 기회라고 설득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내 사연과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코너로 촬영을 하게 됐죠. 카메라 앞에 선 나는 긴장하며 사실 처음엔 기침 한 번으로 손주에게 미움을 사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됐네요. 누구나 희망은 있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라고 믿어요라고 말했죠. 혹시 이 방송을 내 손주가 볼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얘기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활력 넘치게 일하시나 하며 감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레스토랑엔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었어요. 그저 감사하기만 했죠. 그러던 중
레스토랑 사장님이 본격적으로 한식 브랜드를 론칭하려 한다며 나에게 공동대표로 참여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왔어요. 본인은 자본과 경영을 담당할 테니 나는 메뉴 개발과 전체적인 컨셉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큰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복수를 향한 불꽃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성공해서 나를 내쫓은 그 자식들, 손주 두고 봐라. 내가 얼마나 잘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승낙하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사장님은 관련 서류와 자본을 마련했고 나는 레시피를 세분화하여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죠. 할머니 요리는 느낌대로 하시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계량과 체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재료의 분량을 꼼꼼히 적고 각 과정마다 온도와 시간까지 기록했죠. 그렇게 새 브랜드 론칭 준비를 하며 기존 레스토랑은 리뉴얼 공사를 시작했고 오픈 행사를 크게 벌이기로 했어요. 오픈식 당일 신문과 방송에서 이미 화제가 된 터라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는 긴장되기도 했지만 낡은 할머니가 아닌 새로운 기업가이자 셰프의 마음가짐으로 당당히 앞에 섰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 밥을 해오며 익힌 손맛을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적 가정식을 가장 정갈하고 품격 있게 선보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 식당에선 마음 놓고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예전에 손주의 냉대와 멸시가 스쳐갔죠. 기침 한 번으로 쫓겨났던 내 과거를 이제 웃으며 말할 수 있겠구나.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가게 운영이 조금 안정을 찾을 즈음에 드디어 복수의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따로 심부름센터나 그런 걸 동원해 정보를 캤던 건 아니고 그냥 오래전 내 동네 친구들 통해 아들 내외야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듣자 하니 손주는 고등학생이 됐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입시를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그런데 얼마 전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더니 아들이 애매한 부서로 밀려나 상황이 좋지 않다더라고요. 나는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냉소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피부치라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분노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에 직접 연락해 볼 생각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른 척하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짰어요. 내가 만든 브랜드 식당에서 장학금 이벤트를 열기로 한 거예요. 매달 사연을 받거나 필요한 학생을 선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했어요. 이왕 사업도 크게 성장했고 사회적 기여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손주가 신청이라도 해온다면 제대로 된 맛을 보여줄 작정이었죠. 장학금 이벤트 홍보가 나가자 많은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우리 식당과 브랜드 이름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자는 제안도 들어왔죠. 나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조건은 간단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우정, 효도를 중시하는 에세이를 제출하고 그중 진솔하고 의미 있는 글을 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나를 배신한 아들 내외와
손주에게 절절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했죠. 어른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라 하는 마음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자가 내게 서류 몇 개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너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내 손주의 이름이 적힌 에세이였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호기심이 커서 얼른 읽어봤어요. 어릴 적 집에 함께 살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폐를 끼친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못이 너무 커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죠.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따뜻함을 이제야 깨닫지만 가부는 떠나버리셨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이 장학금을 받는다면 우선 할머니 계신 곳을 찾아서 다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죠. 나는 글을 읽는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글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손주에게 해주던 따뜻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더군요. 그걸 읽으니 그래도 저 애가 내 손주이긴 하구나 싶은 복잡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냥 용서해주긴 싫었어요. 마음 한편에는 이것도 혹시 돈 때문에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죠. 그래서 단독 면접을 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최종 선발자에게는 인터뷰와 식당 투어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손주를 부른 거예요. 그날 식당 VIP룸에 앉아 손주를 기다리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차갑게 대해야 할까? 아니면 반가움을 드러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찰나 문이 열리고 손주가 들어왔어요. 한눈에 봐도 조금 야위고 키가 많이 컸고 표정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저 안녕하세요? 하고 조용히 인사하길래 나는 일부러 등을 돌리고 있다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잠시 쳐다봤죠. 손주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날 알아봤어요. 할머니 하고 얼어붙은 아이에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장학금 받으러 왔냐? 아이는 입을 떼지 못하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울음보가 터졌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고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고 흐느끼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시큰해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달래주진 않았어요. 아직도 지난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이게 진심인지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싶었죠. 그렇게 한참 울던 손주가 조금 진정되자 내가 물었어요. 너 그때 할머니 기침 듣기 싫다고 했지? 그리고 냄새 난다고 했지? 그게 그렇게 불결하고 역겨웠니? 손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니요. 사실 그땐 친구들에게 할머니랑 산다는 게 왠지 창피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솔직히 말했죠. 나는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풀진 않았어요. 그럼 내 부모는 너한테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하라고 시킨 건 아니니? 하고 물었죠.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부모님도 몰랐어요.
제가 자꾸 불만을 표하니까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다른 집으로 모시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내가 더 심하게 굴고 할머니를 내쫓는 식으로 돼버렸어요. 정말 후회해요 하며 또 울먹였죠. 그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켰어요. 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할머니는 내가 기침 하나에 무슨 대죄라도 지은 줄 알았어. 그렇게 쫓겨난 뒤 어디서 자고 뭘 먹어야 할지도 막막했어 하고 말했더니 손주는 고개를 못 들고 눈물만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내 손을 덥석 잡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니, 집이 싫으면 제가 여기로 찾아올게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애원했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돌아오라고? 이제 와서? 하고 물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가족의 온기를 갈망하는 내 모습이 있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내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죠.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너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야. 내 부모도 나를 외면했어.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식당 운영도 해야 하고 내 삶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원한다고 뚝딱 돌아갈 마음도 없어. 난 이제 안정된 삶을 찾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장학금은 주겠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하고 못 박았어요. 손주는 울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만나서 얼굴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풍족하게 밥을 먹고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라며 간청했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가 일단 돌아가라. 내 부모에게도 내키면 전하라고 해. 내 위치는 이렇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이쪽이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간절히 용서받고 싶으면 직접 찾아오든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손주가 작게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나도 모르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하고 물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네 하고 대답했죠. 그렇게 손주와 재회한 뒤 내 마음은 계속 출렁였어요. 사실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피부치에 대한 애틋함도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복수라는 건 내가 잘 나가서 그들이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외면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야.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2주쯤 지났을 때 아들 내외가 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은 겸손하게 허리 숙여 어머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불효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는데 역시 이번에도 사죄의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며느리도 같이 울며 어머니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성공하셔서 다행이지만 저희는 너무 부끄럽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어요. 나는 딱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을 등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 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내가 이 정도로 안정을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다 지나간 일이라 치기엔 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 지금 와서 아무 일 없던 듯 받아들이긴 어렵다 하고 말했죠.
그들은 내가 한동안 침묵하자 혹시나 희망이 있을까 싶었는지 다시 간청했어요. 일단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예정이라도 있고 저희가 잘못을 깨달았으니 기회를 좀 주시면. 그 순간 식당 홀에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웠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의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갑자기 울컥했지만 표정은 숨기고 알았다. 오늘은 가게 끝나고 시간이 좀 되니까 잠깐 얘기나 더 해보자 하고 제안했죠.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가게 마감 후 우리는 근처 조용한 찻집에 모였어요. 거기서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회사에서 자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 손주가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 허락을 맡아 다시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줄줄이 꺼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부탁인 줄 알지만 저희가 너무 궁지에 몰렸어요. 제발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그래도 실망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한편으론 그런 사정을 듣고도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받아온 내 타고난 성정이랄까.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 내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앞으로 내 삶을 간섭하지 마라.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잔소리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손주에게 철저히 효의 개념을 가르쳐라.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고. 셋째,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되 평소에는 내 의지와 자유를 존중해라. 이것들은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야.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했어요.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 했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연결해 줄게. 내가 음식 사업을 좀 확대하려 해. 새로운 공장도 세워서 전국 유통을 해볼 생각이거든. 너는 내 회사 쪽으로 와서 마케팅이나 관리 같은 걸 배워봐. 정식 월급도 주고 기회도 줄게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며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일지 스스로도 알았어요. 무슨 복수냐, 결국 가족이면 다 받아주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더욱 높이 오르고 그들이 나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진정한 복수이자 내 마음의 위안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기왕 돕는다면 그냥 손 벌려 돈만 주는 건 싫었거든요. 내 방식대로 내 이익도 지키면서 그들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였죠. 그렇게 일이 진행됐어요. 아들은 내 회사로 들어와 일하게 됐고 며느리도 스스로 뭘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어요. 손주는 주말마다 내 식당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내가 요리하는 걸 지켜봤죠.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요령이 없는 손주가 설거지통 앞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앙금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손주가 열심히 일하고 고개 숙여서 땀 흘리는 모습에 조금씩 화가 풀리더라고요. 한 번은 식당 영업이 끝난 뒤 손주가 내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할머니, 옛날에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할머니를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철이 없었다고 하기엔 너무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아직도 할머니가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단 거 알아요. 근데 전 정말 할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마다 여기 와서 일해요. 혹시 믿게 보이더라도 저 정말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손주의 얼굴에서 뭔가 간절함을 느꼈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심이랄까요? 그래서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뭐 나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노력하려 하면 언젠가는 나도 마음을 열지 않겠니? 계속 보여줘. 그날 이후 손주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식당에 나와 일손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단순 설거지나 배달 보조만 했는데 점점 동료들이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 시작하니까 꾀일을 잘 따라왔죠. 그 모습을 보며 아이가 많이 변했구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네 싶었어요. 가게 식구들도 손주가 참 착하고 열심히 하네요. 할머니 닮은 것 같아요 하고 칭찬해 주니 괜히 뿌듯하기도 했어요. 한편 내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유통공장도 세워 전국 각지에 우리 반찬과 가정식 밀키트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해외 교포들에게도 배송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언론에서는 시니어 기업인의 성공 신화라고 보도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하지만 그 반짝이는 성공 뒤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허전함이었어요. 분명 복수는 했어요. 나는 당당히 성공했고 이제 아들 내외와 손주는 내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든 처지가 됐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이들이 힘들어하고 날 필요로 하니까 내가 또 손을 내밀어 도우며 마음 한편으로 안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진짜 이길 수 있는 복수야. 사람답게 대접받으며 그들에게 우위에 서 있는 것하고 스스로 되뇌었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이 앙금을 완전히 풀고 정말로 서로 감싸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손주는 결국 내 식당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조리학과로 진학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죠. 나중엔 호텔 요리사로 성장하고 싶다며 의지를 불태우더군요. 처음엔 내가 괜히 힘든 길로 가는 건 아니니? 하고 물었는데 손주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많이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의 손맛 반이라도 담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동에 난 그래. 하고 싶으면 해봐. 내가 선택한 길이니 할미가 응원해 줄게 하고 답해줬죠. 대학교에 입학한 손주는 더 바빠졌어요. 하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우리 식당을 찾아와 한두 시간이라도 일손을 거들었죠. 나중엔 내가 요리하는 걸 곁눈질로 배우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질색하던 기침도 이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혹시 내가 기침하다가 고개를 들면 손주는 즉시 할머니 물 드시죠 하며 달려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간이 참 모든 걸 변화시킨다는 걸 실감했어요. 아들도 내 회사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마케팅이 뭔지, 물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며 본인도 꽤 재미를 붙이는 눈치였어요. 처음에야 내가 쫓겨났던 걸 떠올리면 괘씸했지만 이제 함께 협력하며 내 브랜드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내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싶어요. 내가 무시했던 늙은 할미가 이제
내 삶에 필요한 절대적 존재가 됐지. 그래도 난 너를 나락으로 몰지 않고 같이 잘해보겠다고 손을 잡아줬다. 진짜 복수는 이런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다 손주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우리 회사와 식당에서 주최하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전통 가정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음식 애호가들이 몰려들었어요. 손주도 학교 동기들과 함께 부스를 차려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였어요. 그 부스는 우리 할머니에게 사사받은 레시피를 바탕으로 젊은 감각을 더한 퓨전 요리였죠. 행사장은 인파로 북적였고 시식을 하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고 해요. 바삐 돌아다니던 내 눈에 손주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앙심만 품고 있을 순 없겠구나. 행사가 끝나고 손주가 내게 다가와 할머니, 잘 보셨어요? 우리 팀이 만든 요리 어땠어요? 하고 묻길래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아주 좋았어. 맛도 있고 젊은 감각도 돋보이고 내가 아주 대견해하고 칭찬했어요. 그러자 손주가 갑자기 울컥하며 할머니, 보고 있으면 아직도 죄스러워요. 그래도 예전처럼 할머니가 제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더군요. 난 그냥 고개 끄덕이며 그래, 이제부터는 잘하면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고 답했죠.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모여 작은 식사를 했어요. 나와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몇몇 지인들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서 작은 건배사를 하며 말했어요. 내가 한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보니 그래도 가족이란 게 참 좋구나 싶다. 물론 지난 상처가 다 없어지진 않았어.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해. 다들 함께 노력해보자. 그러자 아들 내외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더는 불효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손주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결국 난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슴 한쪽은 욱신거리고 때때로 예전 기억이 떠오르면 분노가 차오르기도 해요.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서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제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싫으면 끊어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게 참 통쾌해요. 기침 한 번으로 쫓겨나 눈물 짓던 내가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자기 삶을 살아가요. 이게 내 인생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복수 끝에 남은 것은 의외의 따뜻함이었어요. 나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 내 손을 잡고 내가 준 기회를 붙들고 내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복수를 했고 동시에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물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그들은 나를 존중해 주죠. 한때는 쓰라렸던 기억이 지금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어요. 가끔 손주가 할머니 기침하시는데 괜찮으세요? 하며 물으면 나는 이제 부끄럼 없이 기침을 해요. 괜찮아.
괜찮아. 몸이 조금 안 좋으면 어때? 난 이제 너한테 기침한다고 구박받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지금이 어찌 보면 내가 바라던 진짜 승리 같아요. 내가 더 이상 기침을 죄처럼 숨길 필요도 없고 그들도 예전과 달리 내가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내 곁을 지켜주니 말이죠. 인생이라는 건 참 얄궂어요. 한순간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기침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내가 세상의 매몰참과 냉혹함을 배웠고 그걸 딛고 일어섰으며 결국 그걸 통해 더욱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강해졌기에 오히려 그들을 또 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울기만 하다가 쓸쓸히 숨겨졌을지도 몰라요. 이제는 여유가 좀 생겨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요리 강습회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지난 날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뜨거워지죠. 기침 한 번으로 쫓겨나 설 땅조차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대단한 할머니라 칭찬할 때 나는 겸손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해요. 그래, 나 정말 대단하긴 하지. 기침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너무 드라마 같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이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깊은 상흔과 더 짙은 눈물을 동반해요. 나는 그것들을 오래 견뎌왔고 그러면서 힘을 길렀어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 그 누구도 함부로 해칠 수 없는 나.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 손주와 아들 내외도 이젠 함부로 굴 생각 못하죠. 그리고 그건 내게 엄청난 안도감이 돼요. 나를 지켜줄 사람도 나를 해치지 않을 보호막도 결국 내가 직접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물론 아직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날 배척했던 기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상처 덕분에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왔잖아. 어쩌면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몰라. 이모저모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지만 분명한 건 내 인생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새로 마련한 집에서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미소 짓죠. 기침이 좀 나와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아요. 아, 또 목이 좀 간질거리네. 약이나 챙겨 먹어야겠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넘겨요. 그러고 나서 거실로 나오면 켜켜이 쌓인 요리책과 레시피 노트들이 반짝이죠. 그걸 보면 설레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손님들을 기쁘게 할까? 어떤 풍경을 더 그려갈까? 그리고 얼마 뒤면 손주가 문을 열고 들어와 할머니, 오늘은 제가 새로 연구한 요리 맛 좀 봐주세요 하겠죠. 나는 그 애를 보면서도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배신했던 건 평생 잊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 말이죠. 그 마음을 대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는 의미로 간직하고 있어요. 배신감이 사라지면 내가 다시 무너질까 두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에게 날선 말로 상처 주는 일은 없어요.
예전처럼 함부로 기침 소리를 트집 잡거나 사람을 매몰차게 내쫓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내가 그들에게 천천히 해, 괜찮아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돌이켜보면 어쩌면 내 복수는 눈물과 한숨 속에서 꾸역꾸역 살아남는 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 고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나를 쫓아낸 그들에게서 벗어나 독립하고 번창함으로써 한층 더 성장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으니 이건 정말 통쾌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피엔딩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내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내 길을 걸어갈 거예요. 혹여 언젠가는 완전한 화해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가 믿는 건 사람은 결국 스스로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쫓아냈던 손주와 아들 내외가 지금 나에게 무릎 꿇는 모습은 그들이 내 앞에 굴복했다기보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한 걸음 나아갔다는 의미로 보고 싶어요. 나도 그 점을 존중해주고 싶어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 발전적으로 살면 되는 거죠. 오늘도 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생각해 봅니다. 그때 기침 한 번 안 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여전히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도 조금은 더 나았을까?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기침 한 번에 쫓겨난 뒤로 내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훨씬 풍요롭고 멋지다는 거예요. 쓸쓸한 밤들을 보냈고 막막한 새벽들을 견뎠으며 수치와 배고픔을 참아왔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이제 가족이라 해도 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나 역시 그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어요. 그 길고 쓰라린 여정의 끝에서 난 한편으론 뿌듯하고 한편으론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내 인생인 걸 어쩌겠어요. 나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분명 큰 교훈을 얻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나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한번 무시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복수가 단지 상대를 짓밟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고 결국 함께 더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제 다시 조용히 약을 챙겨 먹고 기침을 해요. 그러나 난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더는 누구도 날 쫓아낼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들을 선택해 줄지 받아줄지가 달린 상황이죠. 그게 내가 해낸 복수고 또 내가 얻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나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껴안고 살아가요. 만약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할머니는 한 번 기침했다가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엔 그 상처를 온 힘으로 이겨내고 멋진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로 남길 바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눈물 흘려준다면 그건 내 인생의 값진 선물이 되겠죠. 내가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거예요. 그건 분명 사이다 같은 통쾌함도 주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내겐 슬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게 만들어줘요. 삶이 늘 달콤하지만은 않죠. 그러나 가장 쓰라린 시간 속에서 내가 찾은 복수와 승리는 지금의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오늘도 기꺼이 기침을 하며 활짝 웃어보려 해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증거니까.
난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가 내 기침 한 번에 날 내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슬픔과 동시에 그래도 정말 통쾌하다고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결국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세상 모든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니, 모든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침 한 번으로 내쳐져도 일어설 수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도 머릿속으로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구상해요. 손주가 기웃거리며 묻죠. 할머니, 이번에도 비법 양념 쓰실 거예요? 나는 뻔한 듯 웃으며 말해요. 그래, 그런데 넌 아직 모를 거야. 좀 더 노력해봐. 그러면 손주는 장난스럽게 투덜대면서도 어느새 재료를 열심히 다듬고 있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묵은 슬픔이 가라앉는 걸 느껴요. 이제 미움보다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싶거든요. 그게 나만의 복수이자 동시에 용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고 싶어요. 기침 한 번 했다고 쫓아낸 매몰찬 그들이 결국 내게 엎드려 눈물 흘렸고 나는 그 눈물을 밟고 일어서 더욱 높이 날아올랐다. 그러니 누구도 날 다시 무시하지 못했고 가족도 다시는 날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거나 최소한 극복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긴 여정의 끝엔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희망을 얻고 나처럼 울고 나서 다시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기침 소리가 창문 밖으로 퍼져나가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내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기침은 더는 나를 옥죄는 굴레가 아니라 내가 숨쉬고 있음을 알려주는 소리죠. 그리고 오늘도 난 기침을 마친 뒤 다시금 부지런히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울고 싶을 때가 있으면 그냥 울고 화가 날 때가 있어도 조금씩 풀어가면서 내 식당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손주와 대화하고 아들 내외와 머리를 맞대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겠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갈 거예요. 그게 할머니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니까요. 두 번째 사연. 저는 올해도 김장철이 오자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매년 배추를 고르고 소금을 뿌려 절이는 일부터 한겨울을 대비한 온갖 재료 준비까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늦가을이 되면 단풍놀이나 외식을 즐길지도 모르지만 저에겐 김장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처럼 여겨진답니다. 집안의 겨울 양식을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친척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도왔는데 요즘은 하나둘 연세가 들거나 사정이 생겨서 쉽게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일이 제게만 집중되는 느낌이라 허리가 욱신거리고 손목이 시려도 혼자서 대야를 몇 개나 깔아놓고 배추를 절여야 하죠. 그런 와중에 가장 아쉬운 건 바로 며느리예요. 결혼 초에는 가끔 모여서 김치 맛을 보고 수다를 떨곤 했는데 어느새부터인지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번번이 바쁘다며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젊은 사람들 사정도 있을 테니 너무 구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론 조금 서운한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었지요. 그래서 올해는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시장도 일찍 다녀와서 재료를 풍성히 마련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마음 먹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잘 알려줄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장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며느리 쪽에서는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몰라 전화를 해보기도 했어요. 올해는 꼭 함께 김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간 좀 낼 수 있니? 이렇게 살짝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회사 일이나 다른 일정이 겹쳤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예전이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하고 가볍게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몇 해째 계속 혼자서 이렇게 대량의 김치를 담가야 하다 보니 저도 점점 체력적으로 버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섭섭함이 자꾸 쌓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김장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일단 저 혼자서라도 모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김장 첫날은 언제나 배추를 절이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배추를 쌓아놓고 한 장 한 장 펼쳐가며 굵은 소금을 뿌리고 물을 부어가며 절이는 과정이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죠. 배추가 잘 절여져야 나중에 양념을 넣었을 때 간이 고루 배이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게 살아나거든요. 저는 마당에 커다란 고무대야 3개를 일렬로 나란히 놓아두고 배추를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간을 맞춰가요. 너무 오래 절이면 짜고 짧으면 덜 익고 그 미묘한 타이밍을 잡는 게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작업이 하루를 꼬박 잡아먹기도 해서 중간에 허리를 몇 번씩 펴줘야 몸이 견딜 수 있답니다. 그렇게 날이 어두워질 때쯤 대야에 가득 쌓인 배추를 보면 기분이 묘해요. 이거 언제 다 헹구고 물 빼서 양념까지 넣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이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거듭날 생각을 하면 뿌듯함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그래도 배추 절이기가 끝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답니다. 둘째 날에는 절인 배추를 깨끗이 헹구고 물을 빼야 해요. 이때도 손이 시려워서 중간중간 장갑 속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작업을 이어가죠. 배추 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공정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아,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며느리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해요. 둘째 날 저녁부터는 양념을 준비해요. 고춧가루는 미리 사둔 것 중에서 색깔과 향이 좋은 것을 고르고 새우젓과 멸치액젓, 갈치속젓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숙성시켜 둡니다. 마늘과 생강도 빻아놓고 설탕이나 매실청 같은 단맛 재료도 조금씩 가미하죠. 이런 과정을 다 마친 뒤 셋째 날 아침이면 비로소 배추 속에 양념을 넣는 본격적인 김장에 돌입해요. 줄기 부분에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공들여 바르고 겉잎도 한 장씩 들쳐가며 골고루 발라줘야 맛이 균일해져요. 그렇게 3, 4일을 쏟아부어 김장을 다 마치고 나면 항아리에 차곡차곡 포개어 담아두거나 김치 냉장고에 종류별로 나눠 놓게 돼요. 아, 올해도 이 커다란 산을 겨우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허리가 녹초가 되어 부엌에 들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쉬게 되죠. 예전에는 이때 가족이나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서 고생했다 수고 많으셨다 하며 서로 격려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각자의 일로 바쁘다 보니 그런 풍경도 잘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겨우 김장을 마치고 난 며칠 뒤 며느리가 느닷없이 집에 들렀어요. 저는 반가움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부엌으로 안내했는데 며느리는 다짜고짜 김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에 담그신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던데요. 저도 조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김장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김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그래도 겉으론 표정을 관리하며 흔쾌히 허락했죠.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김치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며느리가 말하는 조금의 기준이 저랑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길래 한두 통 정도려니 했는데 결국 커다란 통들을 꺼내서 가득가득 담아 트렁크에 싣고 떠났지요. 난감했지만 굳이 제지를 하지도 않았어요. 떠나고 난 부엌에는 텅 빈 자리들만 남았고 저는 한편으로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김장을 함께 했으면 이렇게 얄미운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친정에도 나누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하느라 김치가 더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섭섭함도 있고 며느리가 계속 무료 김치 창고처럼 여기는 것만 같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어요. 김장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 한 번쯤은 과정을 몸소 경험해 보면 어때? 사실상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며느리는 애매한 반응만 보였어요. 마치 김장이라는 걸 중노동처럼 생각하는 기색도 보이고 요즘 회사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대화를 슬쩍 돌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각해졌어요. 이러면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면 며느리 입장에선 나는 늘 바쁘니 결국 시어머니 혼자 하겠지. 하며 무심하게 행동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면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결국 작전을 짰어요. 우선은 집에 남아있는 배추 몇 폭이라도 활용해서 작게 김치를 한 번 더 담가보자. 그때 며느리를 반드시 참여시키자. 물론 김장을 한 번 더 하는 건 저한테도 큰 부담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며느리가 진정으로 김치 담그는 수고를 이해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재료를 조금씩 챙겨두고 있던 차에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에게도 자랑을 했더니 김치를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지요. 딱 잘 됐구나. 마침 집에 배추가 몇 폭이 남아서 작게나마 한 번 더 담그려고 해. 직접 해보면서 가져가면 더 뜻깊지 않을까? 며느리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저도 워낙 강단 있게 밀어붙였고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조금이라도 해보자. 부드럽게 설득하자 어찌저찌 수락했어요. 저는 속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어 은근히 들떴어요. 김장을 한번 해본다면 며느리가 예전처럼 쉽사리 김치를 왕창 가져가려 들진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며느리가 약속한 날, 저는 새벽부터 부엌을 정리하고 마당에 대야를 2개 깔아놓았어요. 작은 양이지만 그래도 채소를 다듬고 절이는 과정이 간단치 않거든요. 마늘과 생강도 일부러 다 다지지 않고 조금 남겨두었어요. 며느리가 오면 직접 빻아보게 해서
그 수고로움을 알게 하고 싶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약속 시각을 조금 지나서야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하고는 바로 배추부터 건네줬어요. 우선 배추 뿌리 부분 좀 도려내고 상한 잎이 있으면 골라내자.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잠시 뒤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속 배추를 들고 칼을 움직여야 하는 데다가 잘못하면 배추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시간을 꼬박 보내니 며느리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며느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아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요. 그제야 저는 속으로 드디어 조금이나마 깨닫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배추 손질이 끝나면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재료 손질도 해야 하니까요. 쉬울 리가 없죠. 저는 곁에서 물 한 잔을 건네며 며느리를 달랬어요. 이렇게 수고롭게 담가야 겨울에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윽고 배추 절이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큰 그릇에 물을 받아놓고 소금을 적당한 양으로 뿌려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손이 많이 가요. 얼마나 넣어야 적당하죠? 며느리는 물었지만 저 역시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감각으로 판단하니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직접 조금씩 뿌려보며 감 잡아봐라. 며느리는 무작정 소금을 왕창 쏟다가 배추잎 위에 한 덩어리가 내려앉아 화들짝 놀라서 다시 소금을 걷어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초보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배추를 절이는 동안 며느리는 옆에 놓인 마늘, 생강, 무 같은 재료들을 다듬었어요. 제가 미리 다 손질해 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때 빛을 발했죠. 어머니, 이거 다 해야 해요? 며느리는 난감해했지만 실제 김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하루 종일 다듬어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연신 감탄을 하며 칼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수고로운 과정을 매년 해왔다는 사실에 이제야 제게 고개가 숙여졌는지 말수가 줄더군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잠시 부엌에 들어가 간단한 국과 반찬을 준비해 며느리와 함께 먹었어요. 허기를 달래고 나니 며느리도 다시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마당에 나가 며칠 전에 절여둔 다른 채소들과 함께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죠. 고춧가루를 대야에 적당히 덜어넣고 새우젓과 멸치액젓 그리고 미리 다진 마늘과 생강을 조금씩 섞어봤어요. 중간중간 맛을 봐가면서 짠지 매운지 확인해야 한다.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버무리다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더라고요. 맵네요. 저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받아쳤어요. 김치는 이렇게 칼칼해야 제맛 아니겠니? 그런데 생각보다 매운 기운이 강했는지 며느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니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 과정을 겪어봐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낄 테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지켜봤답니다. 그렇게 양념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절인 배추를 하나씩 꺼내 속을 채워 넣어야 해요. 이 작업이 사실 김장 중에서도 가장 품이 많이 들어요. 배추 겉잎과 속잎을 한 장씩 넘기면서 양념을 고루 펴 발라줘야 하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어떤 부분은 양념이 뭉치고 다른 부분은 아예 닿지 않아서 맛이 고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 배추 한 포기를 손에 들고
입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르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그걸 유심히 지켜보더니 이내 스스로 포기를 들어 시도해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잠자코 집중해서 하더군요. 해질녘 무렵이 되어서야 작은 양의 김치를 다 담글 수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 배추 한 포기만 잘라서 조금 맛보자. 며느리도 궁금해하길래 칼로 배추 한쪽을 잘게 썰어서 접시에 옮겨 담아 같이 시식해 봤죠. 아무래도 방금 담근 거라 양념이 잘 배지는 않았고 배추 본연의 아삭함과 매운맛이 그대로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매력이 있었어요. 오, 이 정도면 나중에 익었을 때 정말 맛있겠네요.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렇게 말했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조금은 알았겠지. 이 김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곧 며느리가 수고했다며 허리를 펴고 한참 쉬고 싶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웃으며 장갑을 벗고 손을 씻으며 말했죠.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게 양이 큰 김장일 때는 배추가 몇십 포기가 아니라 몇백 포기도 하곤 해. 그 과정을 매년 반복해야 온 식구가 겨울을 편히 보낸단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매년 이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이라도 도울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됐어요. 사실 저는 김장 도와주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다는 생각보다는 적어도 이 수고에 대한 이해는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컸거든요. 이제 며느리가 직접 경험해 보니 생각 없이 김치 좀 주세요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믿었죠. 며느리는 집에 갈 때 그날 담근 김치를 조금 챙겨갔어요. 예전 같으면 호기롭게 왕창 가져갔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조심스러워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죠? 하고 의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라. 저는 방긋 웃었답니다. 힘들다는 걸 몸소 겪어보니 이전처럼 무작정 큰 통에 담아가는 일은 못하겠던 모양이에요. 며칠 후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며느리는 은근히 이번 김장 체험을 자랑하듯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어머니랑 같이 배추 손질부터 절이는 것까지 해봤는데 진짜 어깨랑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김치가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런 식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호응해 주었어요. 그래도 직접 해봤다니 대단하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어요. 마치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걸 본 부모의 기분이랄까요? 며느리가 그 과정을 몸으로 겪은 뒤에는 김치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졌거든요. 이후로 며느리는 한 번씩 문자를 보내 묻곤 해요. 김치 잘 익고 있나요? 배추가 올해는 어떤가요?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김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나니 궁금해질 만도 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답장을 해요. 조금 더 익으면 보내줄 테니 맛보고 평가해봐. 그러면 며느리는 화답하더군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좀 더 도울게요. 솔직히 저는 며느리가 매년 빠짐없이 김장을 함께하길 바란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 수고를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워요. 몇 해 전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김치를 잔뜩 가져가곤 했는데 이젠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하니 그걸로 충분하죠.
이런 변화가 바로 제가 노리던 참교육의 핵심 아니겠어요. 혼내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직접 겪어보게 해서 깨닫게 만드는 일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로 며느리와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그날 함께 김장하던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께 김장을 배우던 때의 추억이며 시골 마당 한가운데에서 화로에 불 지펴놓고 배추를 다듬던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해줬어요.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마치 옛날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신기해했죠.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세대가 이어지고 문화를 전수하는 거구나 하고요. 그 뒤로 또 한두 주 지나 며느리가 집에 들렀는데 이번에는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음번에는 배추 조금 더 구매해서 친정에 함께 전해주면 어떨까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저로서는 큰 진전이라 느껴졌어요. 이제는 김장 자체를 귀찮고 힘든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소중한 과정으로 보게 된 듯 했거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즉시 답했어요. 그럼 좋지. 내심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달라졌나 싶어서 흐뭇해졌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식문화의 중요한 뿌리라는 사실을 며느리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엄격하고 무섭게 했으면 오히려 반발심만 키웠을지도 모르는데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체험을 유도한 게 주요했다고 봐요. 물론 체험 하루 만에 모든 걸 완벽히 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김장은 이렇게나 힘들고 복잡한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누운 채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익어가는 김치 향기까지. 제게는 너무도 익숙한 일들이지만 며느리에겐 낯설고 버거운 일이었겠죠. 그러니 처음엔 김장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직접 몸을 쓰고 땀을 흘려보니 시댁에서 공수해 오는 김치가 얼마나 공이 들어간 식품인지를 실감했을 테죠. 이런 과정이 바로 가족 간 이해와 유대감을 깊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 김치 상태를 살펴봤어요. 통 하나를 열어봤더니 배추 겉부분이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국물에서도 새콤하면서 알싸한 내음이 풍기더군요. 이제 슬슬 익어가는구나 싶어서 조금 덜어 맛을 봤어요. 아직은 덜 숙성됐지만 그 나름대로 맛있었어요. 며느리도 이 맛을 보면 흐뭇해하겠지. 하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예전에는 독방에서 혼자 이런 행복감을 음미해 왔다면 이젠 가족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기쁨이에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다시 왔을 때 제가 권했어요. 이 김치 이제 조금 익었으니 맛 좀 봐라. 며느리는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감탄했어요. 정말 달라졌네요. 향이 더 깊어졌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말했죠. 김치는 익어가는 과정이 참 묘하단다. 시간이 들어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식품이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날 땀 흘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먹는 맛이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 한마디가 제게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들렸어요. 그날 며느리는 이전과 달리 김치를 가득 채워가진 않았어요. 필요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며 조심스럽게 한두 통만 챙겼죠. 바쁜데도 왔으니 많이 가져가라. 저는 오히려 권했지만 며느리는 웃었어요.
아니요. 요만큼이면 충분해요. 자칫 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그걸 다 소화하는 것도 일이란 걸 깨달은 듯해요. 예전 같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했을 텐데 실감이 생기니 생각이 달라졌구나 싶었죠. 결국 올해 김장은 예상 밖으로 며느리의 작은 참여 덕에 저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진 않았어도 중간이라도 체험해 보니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오히려 매년 해야 하는 이 힘든 행사에 활력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와 땀 흘려 일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몸은 힘들어도 마음 한구석을 포근하게 만들었죠. 며느리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김치는 그냥 슈퍼에서 사오는 음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번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속으로 이보다 더한 사이다 결말이 있을까 싶어서 미소가 절로 났답니다. 사실 저도 해마다 혼자 하다 보니 슬슬 지쳐가고 있었는데 좋은 조수 하나 구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강제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김장이라는 걸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해 준다면 그걸로도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중에 너가 주도해서 김장을 해본다면 난 옆에서 서포트만 할게.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겁이 나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은 제가 주도하긴 어렵지만 언젠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 그 마음이면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한번 땀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엔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 김장 담글 때 콧배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는 김치 싹쓸이만 하려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한 번의 체험을 통해 많은 걸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혼을 내거나 잔소리를 해서 말로만 그러면 안 된다 했으면 그저 으르렁거리다 끝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소문난 김장판에 직접 뛰어들어 보니 스스로 이걸 이렇게 쉽사리 달라고 할 일은 아니구나 하고 느낀 거죠. 그 후로 우리 시어머니 김장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주변에 많이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어요. 저로서는 뿌듯하면서도 이렇게나마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셈이군. 하고 혼잣말을 했답니다.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는 김치통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떠올라서 기분이 한결 상쾌해지곤 해요. 앞으로 며느리가 매년 빠짐없이 김장을 함께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 경험으로 인해 김장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언젠가는 애 키우고 생활이 안정되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 올지도 모르죠. 어머니, 올해는 어떤 재료가 필요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지금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김장을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저도 시집 왔을 때는 김장이 정말 무섭고 싫었어요. 허리는 계속 숙여야 하고 손목과 팔은 고춧가루로 얼얼해지고 어른들은 잔소리를 하셨으니까요. 정성을 담아라. 이건 너무 적게 넣은 것 아니냐. 그런데 해를 거듭하면서 이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를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으며 웃고 즐기는데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며느리도 아마 비슷한 길을 조금씩 밟아가리라 생각해요. 그 첫걸음을 이제야 뗐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마당에 앉아 지난 김장 사진을 뒤적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김치는 우리 가족의 역사 같은 거구나. 매년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사정이 달라져도 결국은 이 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 순간 저 자신도 새삼 놀랐어요. 그냥 올해 김장도 잘 끝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알고 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기는지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출발점은 솔직히 섭섭함이나 짜증이었어요. 함께 애써주지 않고 결과만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이 야속했죠. 하지만 그 끝맺음은 의외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달했으니 이게 바로 김장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땀을 흘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랄까요. 결국 올해 김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맛있는 김치만 싹쓸이에 가려 하다가 직접 체험을 통해 수고를 깨닫고 우리 가족이 한층 돈독해지는 사이다 같은 결말로 마무리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도 스스로 이제부터는 저도 조금씩 배우고 힘을 보탤게요. 라고 말했고 저 역시 짜증이나 서운함 대신 뿌듯함과 기대감을 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쩌면 김장날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얼마나 참여할까 하고 너무 과한 기대를 걸진 않을 거예요. 그저 처음부터 함께하든 중간부터라도 돕든 아니면 정말 바빠서 못 오더라도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김장은 힘들지만 결국 가족을 잇는 중요한 행사라는 걸 며느리도 체득했으니 그만큼이면 충분히 사이다 같은 결말이죠. 지금도 김치 항아리에 귀를 대보면 가끔씩 보글보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미생물들이 배추 속에서 발효를 일으키며 서서히 맛을 끌어올리는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김치도 점점 완벽해지는구나 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가족들의 관계도 그 발효 과정처럼 조금씩 자연스레 익어가는 거겠죠. 김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묶는 힘. 이게 바로 우리 집의 중요한 문화이자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김장을 싹 피해 다니던 과거의 모습마저도 이제는 아련한 추억처럼 보일 정도예요. 때로는 충돌과 서운함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성숙해지는 거 아닐까요? 혼자 섭섭해하고 씁쓸해하던 날들도 이제는 웃으며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직접 해보니까 알아주네. 계속 똑같이 내버려뒀다면 바뀌지 않았겠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금 남긴 배추로 다시 작은 김치를 담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양념을 달리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맡겨보려고 해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그 과정이 재미고 공부지. 하고 등을 떠밀어 줄 것 같아요. 만약 정말로 맛이 어설프게 나오더라도 함께 웃고 떠들며 먹다 보면 그게 또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니까요. 이처럼 김장은 단순히 한 시어머니의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식탁과 문화 그리고 마음을 함께 버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얌체 며느리 한 명쯤이야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참교육을 통해 서로 손잡고 웃으며 식탁에 마주 앉게 되는 게 우리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 결말을 시원한 사이다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이다 맛이 결국은 무심한 며느리도 서운했던 시어머니도 모두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올겨울에도 우리 집 식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제 먹었을 때보다 더 익어서 맛있네.
가족들이 웃고 조금 더 시원해지면 국물에 밥 말아 먹어야지. 때로는 즐거워하겠지요. 그 풍경을 떠올리면 허리가 아파도 마냥 기쁜 건 아마도 김장을 통해 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매년 이맘때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그 깊고 칼칼한 맛을 음미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익어가는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코빼기도 안 보이던 며느리가 김치 싹쓸이만 하다 참교육을 당하고 그래서 비로소 가족의 정과 김치 담그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과정이에요. 부디 이 사건을 통해 며느리도 저도 서로를 알아가며 더 나은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김장이 더 이상 혼자의 노고가 아니라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즐거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만으로도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결국 사이다 같은 마무리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얄미운 상황도 섭섭함도 분노도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과 이해로 바꿔내는 기적 같은 힘. 김장판에서 땀 흘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감정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엮어주었다고 확신해요. 올해 고생했으니 내년엔 더 수월해지겠지 하고 기대해보며 저는 오늘도 잘 익어가고 있는 김치를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 익어가는 소리가 가족의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듯한 이 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랍니다.